오래된 은행나무 그늘 아래 어린 김하은은 김밥과 음료수가 담긴 작은 손수레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13살 소녀의 눈망울은 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었다. 방금 화려한 저택에서 나온 부유해 보이는 중년 남성, 강민준 회장의 시선이 하은의 목에 걸린 낡은 해바라기 모양의 은 목걸이에 멈췄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헤어졌던 가족의 아픔,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려는 찰나였다. 과연 그 목걸이는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까? 아니면 그들을 더 큰 고통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갈까? 6월의 태양은 강남의 부촌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를 뜨겁게 달궜다. 눈부신 햇살은 길가의 가로수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김하은은 작은 어깨에 버거운 김밥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걷고 있었다. 13살 하은은 판자촌의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말랐지만 맑은 두 눈에는 굳센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하은의 손수레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직접 싼 김밥 몇 줄, 생수 몇 병, 그리고 작은 과자 몇 개가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하은은 엄마의 언니인 박미숙 이모와 함께 사는 허름한 판잣집을 나섰다. 도시를 돌며 김밥을 팔아 이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은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다정했던 엄마. 이수연 씨는 하은이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조각들 뿐이었다. 엄마 옷에서 나던 희미한 섬유유연제 냄새, 호롱불 옆에서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부드러운 손길. 아버지는 엄마가 언젠가 말했듯 하은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가난했지만 하은을 극진히 아꼈던 이모 박미숙 씨가 하은을 거두었다. 이모는 동네 세탁소에서 밤낮으로 낡은 재봉틀 앞에 허리를 굽혀 일하며 조카를 키웠지만 삶은 늘 팍팍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더위는 하은의 기운을 앗아가는 듯했다. 3시간 넘게 걸었지만 김밥 몇 줄과 생수 한 병을 판 것이 전부였다.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도 벌지 못했다.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는 걸을 때마다 맨발을 쓸어 아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은은 이를 악물어야 했다. 길은 마침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부촌으로 이어졌다. 하은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눈앞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거대한 은행나무가 보였다. 푸른 잎사귀가 거대한 우산처럼 펼쳐져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고 있었다. 나무는 눈부신 흰색 외벽과 반짝이는 유리창, 정교한 무늬의 철제 담장을 두른 호화로운 저택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하은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었다.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 궁정 같았다. 너무나 낯설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이었다. 하은은 손수레를 내려놓고 나무 밑동에 주저앉았다. 시원한 나무 기둥의 등을 기대니 살 것 같았다. 드물게 불어온 바람이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흩날렸다. 하은은 손부채질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다. 매일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은은 중얼거렸다. 푸른 잎사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슬픔이 차올랐다. 박미숙 이모가 보고 싶었다. 어두컴컴한 등불 아래서 이모와 함께 단출한 저녁을 먹던 밤들이 그리웠다. 그리고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엄마도 그리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날카롭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하은의 생각을 끊었다. 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어?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키가 크고 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차가웠고 잔뜩 찌푸린 눈은 하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다. 하은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적인 기운을 느꼈다. 마치 이 거리 전체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하은은 더듬거리며 황급히 일어섰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심장이 쿵쾅거렸다.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 강민준 회장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저 지저분한 손수레 좀 봐라. 여긴 고급 주택가야. 내가 이런 걸 늘어놓을 곳이 아니라고. 우리 집 앞 이미지만 망치잖아. 당장 다른 데로 가. 하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햇볕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황급히 허리를 숙여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바로 갈게요.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서두르는 와중에 낡은 은색 목걸이가 셔츠 밖으로 빠져나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작은 해바라기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것은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고 하은은 항상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며 목에 걸고 다녔다. 하은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서둘러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마치 아주 깊은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본 듯했다. 잠깐만. 그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은 멈춰서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손수레를 꽉 붙잡은 채였다. 애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하은은 겁이 났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수레를 방패처럼 끌어안았다. 이건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막으려는 듯하다가 내렸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내 어머니, 성함이 뭐지? 하은은 망설였다. 왜 이 남자가 갑자기 분노해서 호기심으로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희 엄마는 이수연이라고 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그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헤집는 비수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고 손은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려는 듯 꽉 쥐어졌다. 그는 하은을 보았다. 깡마른 소녀, 맑은 눈망울이 그가 알았던 한 여인을 떠올리게 했다. 얘야? 그는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좀 따라오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된 은행나무 그늘 아래 그 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매듭처럼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는 채 운명의 문을 열고 있었다. 하은은 은행나무 그늘 아래 서서 손수레를 꼭 끌어안은 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바로 몇 분 전 저택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자신을 호통치던 남자, 강민준 회장은 이제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과거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가 남겨주신 해바라기 모양의 은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마치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강 회장은 하은의 엄마 이름이 이수연이라는 것을 방금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목걸이가 더 큰 비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얘야. 그가 목이 잠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걸이 잠시 볼 수 있을까? 하은은 망설였다. 떨리는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낯선 사람에게 엄마의 유품을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무언가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에 건넸다. 강 회장은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해바라기 펜던트를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뒷면을 뒤집었다. 햇빛 아래 작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다. 민준 앤드 수연 영원히. 그는 숨을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목걸이를 손안에 꽉 쥐었다가 하은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시니? 그가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는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려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방금 돌려받은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한 슬픔을 담고 나지막하게 흘러나왔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강 회장은 굳어 있었다. 하은의 대답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는 떨림을 감추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묻혀있던 진실을 찾으려는 듯이. 얘야. 그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약간의 위압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낯선 사람, 특히 자신이 사는 판자촌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이런 부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김밥 팔러 가야 해요.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더듬거렸다. 이모가 집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이 마치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손을 저었다. 걱정 마라. 너를 해치지 않아. 너를 키우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은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마지못해 따랐다. 강 회장은 근처에 주차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운전사에게 신호했다. 타거라. 야, 집까지 데려다 주마.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겁에 질렸다. 집까지? 물이 고이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그녀의 허름한 판잣집이 어떻게 이 화려한 저택과 비교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강 회장은 이미 몸을 돌려 그녀의 거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은은 손수레를 트렁크에 싣고 시원한 가죽 시트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은 마치 궁전에 잘못 들어온 참새처럼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옆자리에 앉아 침묵했다. 슬픔이 깃든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은은 슬쩍 그를 훔쳐보았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오만한 껍질 아래에는 고독한 세월의 흔적인 듯 희미한 주름이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했다.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강남 부촌에서 판자촌으로 가는 길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지나는 것 같았다. 고층 빌딩은 점차 녹슨 양철 지붕과 얼룩진 벽, 그리고 골목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차는 키키한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하은은 차에서 내렸다. 손수레를 다시 꺼내니 어깨가 무거웠다. 저희 집은 저기예요. 그녀는 골목 끝, 지붕 기와가 깨지고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달린 허름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따라 걸었다. 그의 번쩍이는 구두가 진흙으로 더러워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하은이 크게 불렀다. 이모, 저 왔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고단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박미숙 이모는 누덕누덕 기운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느라 그녀의 마른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다. 강 회장을 보자 미숙 씨는 멈칫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은아, 이분은 누구시니?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강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예의를 갖추려는 듯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따님 동생 수연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숙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수연이요? 제 동생을 어떻게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마치 수연이라는 이름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했다.
하은은 문가에 기댄 채 마음이 불안했다. 왜 이야기가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제 집 앞에서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봤는데 수연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은을 보며 신호했다. 하은은 망설이며 목걸이를 꺼냈다. 해바라기 펜던트가 집안의 희미한 전등빛 아래 반짝였다. 미숙 씨는 목걸이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수연이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 동생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죠. 강 회장은 좁은 방 안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목걸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숙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수연 씨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하은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요. 미숙 씨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이내 한숨을 쉬었다. 마치 비밀을 지키기에 너무 지친 사람처럼. 수연이는 제 여동생이에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13년도 더 전에 이 도시의 한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아주 권세 있는 집이었죠. 하은은 귀 기울여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모가 엄마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숙 씨는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연이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주 힘들었어요. 집주인들은 애를 하녀 취급했죠. 늘 꾸짖고 모욕했어요. 특히 사모님, 젊은 주인 남자의 어머니가 심했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연이를 벌레 보듯 했어요. 수연이가 그러는데 젊은 주인 남자와 가까워졌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그걸 알게 됐죠. 그들은 가정부 따위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연이는 모욕당하고 꽃뱀 소리까지 들으며 죄인처럼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가 떠나버렸어요. 더는 견딜 수 없다고만 했죠. 미숙 씨는 말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 수연이는 하은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수연이는 그냥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만 했어요. 하은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고통을 겪었다니. 그녀는 강 회장을 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미숙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안이 혹시 저희 집안입니까? 미숙 씨는 깜짝 놀라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농담이시죠? 회장님 같은 분이, 저택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수연이와 관련이 있겠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다. 그는 하은을 보았다가 다시 목걸이를 보았다. 마치 그것이 그가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여는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이 꽉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목걸이 때문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연 씨, 저희 집에서 일했던 것이 맞습니까? 미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네, 민준이라는 이름을 수연이가 언젠가 스치듯 말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자세히는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젊은 주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만 했죠. 하은은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강 회장님 댁에서 일했었다니? 왜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강 회장은 목걸이를 다시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해바라기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의 눈빛은 먼 기억 속을 헤매는 듯 흐릿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은이와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미숙 씨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요. 미숙 씨는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DNA 검사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하은이는 제 조카예요.
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하은은 이모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모, 저 싫어요. 그녀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강 회장을 보았다. 하지만 강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행동에 이모와 조카는 모두 얼어붙었다. 미숙 씨, 그가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 때문에 하은이가 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미숙 씨는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하은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은은 이모를 꼭 껴안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목걸이가 자신을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강 회장은 저택의 싸늘한 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결과는 하은이 그의 딸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고단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에 대한 기억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밀려왔다. 13년 전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다정한 가정부 소녀. 그들은 부모님의 엄격한 감시 아래 몰래 하지만 강렬하게 사랑했었다. 그는 집 앞 은행나무 아래서 서툰 약속을 주고받았던 밤들을 기억했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그녀에게 그 목걸이를 선물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수연을 천한 것이라 부르며 온 가족 앞에서 모욕하고 그녀를 쫓아냈다. 그때 그는 젊고 약했다. 그녀를 지킬 용기가 없었다. 수연은 모욕감을 안고 떠났다.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은 그녀가 두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은은 그의 딸이었다. 하지만 그는 13년 동안 딸을 버려두었다. 이제 진실 앞에서 그는 그 깡마른 소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은 여인 수연에게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택의 싸늘한 거실에서 강민준 회장은 굳어 있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를 꽉 쥐고 있었다. 하은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 그 진실은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빛과 동시에 심장을 깊게 베는 칼날 같았다. 수연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다정한 가정부 소녀. 은행나무 아래서 몰래 사랑을 속삭이던 밤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그녀를 모욕하고 죄인처럼 집에서 쫓아냈을 때의 고통. 그는 나약했고 수연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김밥을 팔던 저 깡마른 소녀가 바로 그 사랑의, 그리고 그의 죄의 결과물이었다. 강 회장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죄를 갚아야 했다. 하은이가 더 이상 판자촌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딸을 데려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수연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삶을. 하지만 그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은과 박미숙 이모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의 가족, 특히 수연을 천한 것이라 불렀던 그의 어머니 최 여사는 하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은은 이모의 허름한 판잣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 회장이 나타난 이후로 그녀의 삶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다. 엄마의 유품인 해바라기 목걸이는 이제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모는 그날 긴장된 만남 이후 더 말이 없어졌다. 엄마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은은 이모의 눈빛 속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이모. 하은이 작게 불렀다. 강 회장님. 그 아저씨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미숙 이모는 한숨을 쉬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모도 잘 모르겠구나. 하은아. 하지만 이모는 아무도 널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똑똑. 노크 소리가 두 사람의 생각을 끊었다. 하은이 문을 열러 나갔다가 멈칫했다. 강 회장이 서 있었다. 여전히 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은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미숙 이모가 다가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직도 소란이 부족한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오만한 그에게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미숙 씨, 하은아,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하은과 미숙 이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은은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딸이라고? 회장님 딸이라고요? 미숙 이모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손을 꽉 쥐었다.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수연이는 한 번도 당신이 아이 아버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은은 이모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모, 아니에요. 저는. 강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손을 들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이고 저는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미숙 이모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데려가서 뭘 하시게요? 당신의 가족들이 수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아이를 모욕하려고요? 수연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꽃뱀 소리 듣고 개처럼 쫓겨났어요. 이제 와서 하은이마저 저에게서 빼앗으시겠다고요? 하은은 온몸을 떨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모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그녀는 목이 메어 더듬거렸다.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강 회장은 후회 가득한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아. 그가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내 엄마에게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요. 미숙 이모는 하은을 품에 끌어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세요. 하은이는 제 가족입니다. 당신이 끼어들 권리는 없어요. 강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판자촌을 떠났다. 미숙 이모와 하은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강한 저항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더 큰 시련에 직면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는 어머니 최 여사와 형 강민호를 불러 하은에 대해 알렸다. 호화로운 것일, 최 여사는 안락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 길거리에서 김밥이나 파는 애가 내 딸이라고? 그녀는 비웃었다. 민준아, 내가 미쳤구나? 아니면 어디서 사기라도 당한 거나? 강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DNA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은이는 저와 수연 씨의 딸입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에 최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신랄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연이? 그 천한 가정부 계집애 말하는 거냐? 민준아, 어미가 뭘 가르쳤는지 잊었니? 그런 애는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자격도 없어. 하물며 그 애가 낳은 사생아는 더더욱. 평소 조용했던 형 강민호도 입을 열었다. 민준아, 잘 생각해봐.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 명성에 뭐가 되겠니? 거래처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제발 감정에 휘둘려서 내 명성과 지위,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지 마라. 강 회장은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형,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저는 이미 이 집안의 이기심 때문에 수연 씨를 잃었습니다.
하은이마저 또 잃을 수는 없어요. 최 여사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다. 내가 감히 저 애를 이 집에 들인다면 다시는 나를 어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비수처럼 강 회장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방을 나섰다. 마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은을 지켜야 했다. 판자촌에서 하은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 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하은이는 내 딸이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그 드물게 보였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 팔러 나갈 김밥을 싸고 있을 때 갑자기 이모가 집안에서 쓰러졌다. 하은은 겁에 질려 이웃들을 불러 이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미숙 이모가 신부전이며 급히 수술해야 하지만 수술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하은과 이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은은 병상 옆에 앉아 이모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모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평생을 희생하며 그녀를 키워준 사람이었다. 절망 속에서 하은은 강 회장을 떠올렸다.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나섰다. 강남 부촌을 향해 걸었다. 저택의 차가운 철문 앞에 서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강 회장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강 회장이 아니었다. 위험 있는 모습에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나이든 여성이었다. 하은은 지난번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을 통해 그녀가 최 여사, 강 회장의 어머니임을 알아보았다. 넌 누구냐? 최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하은의 낡은 옷과 다른 슬리퍼를 훑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하은이라고 해요. 강 회장님은 뵈러 왔어요. 이모가 편찮으셔서 도움이 필요해요. 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하은이라고? 그래, 내가 민준이가 딸이라고 부르는 그 애구나. 그 천한 가정부년의 딸이라는 김밥 파는 애. 하은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찔린 듯 아팠다.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는 그냥 도움을. 하은은 더듬거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최 여사는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 애미, 그 수연이라는 년도 봉황이 되려는 헛된 꿈을 꿨지만 결국 쓰레기 신세였지. 돈이 필요한 거나? 최 여사는 지갑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냈다. 하은이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그녀는 돈뭉치를 하은의 얼굴에 던졌다. 돈다발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마치 하은의 자존심을 베는 칼날처럼. 하은은 떨면서 무릎을 꿇고 돈을 주었다.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이 돈이 이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눈물이 흙먼지와 함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목 메어 말했다. 그냥 이모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 여사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돈이나 받고 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은은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저택을 떠났다. 돈뭉치를 꽉 쥐었지만 굴욕감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가 이모의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최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 이모는 몸이 약했지만 하은의 눈 속 슬픔을 알아챘다. 하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 있었니?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모. 푹 쉬세요. 한편 강 회장은 집에 돌아와 경비원에게서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분노하며 따졌다. 어머니, 하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가 소리쳤다. 최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그 애에게 분수를 가르쳐줬을 뿐이다. 민준아,
너는 저런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망칠 수는 없어. 강 회장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어머니는 수연 씨를 쫓아내셨어요. 이제 제 딸까지 쫓아내시려는 겁니까? 최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저 애를 선택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회사, 명성, 그리고 이 어미까지도. 그날 밤, 하은은 이모 곁에 누워 마음이 어지러웠다. 최 여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 그녀는 해바라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를 떠올리게 했지만 엄마는 자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이모의 수술이 성공했지만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강 회장이나 이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모에게 쪽지를 남겼다. 이모, 죄송해요.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으려고 떠나요. 목걸이와 낡은 옷 몇 벌만 챙겨 하은은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부산의 어느 번화가 구석이었다. 깜빡이는 네온 불빛이 눈물 젖은 하은의 얼굴을 비췄다. 해바라기 목걸이가 어둠 속 작은 불꽃처럼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최 여사가 엄마를 쓰레기라 부르며 돈을 던졌던 모욕적인 기억이 계속 떠올라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모에게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떠난다는 쪽지를 남겼지만 지금 이 낯선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은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그녀는 좁은 뒷골목을 헤맸다. 음식 냄새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하은은 작은 국밥집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과 구수한 국물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숙이고 복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저 뭐든지 할게요. 설거지든 청소든 잠잘 곳이랑 밥만 주시면 안 될까요? 주인 아주머니는 하은의 다른 슬리퍼부터 붉어진 눈시울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들어와. 일 잘하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마. 하은은 좁은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담근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겨우 몇 푼과 창고 한 구석에 잠자리를 얻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목걸이는 계속해서 엄마와 이모, 그리고 자신을 아빠라고 주장했던 강 회장을 떠올리게 했다. 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후회 가득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아저씨는 필요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마치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힘이 없었다. 한편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강 회장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 후로 그는 넋 나간 사람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이모의 병원비를 내주면서 겨우 얻은 하은의 유일한 사진을 들고 딸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은행나무 아래서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김밥 손수레를 끌던 깡마른 소녀, 강인하면서도 상처받은 듯한 눈빛. 하은아. 그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엄마를 잃었어. 너마저 잃을 수는 없다. 강 회장은 불타는 갈망으로 딸을 찾아 나섰다. 그는 서울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 판자촌부터 버스 터미널까지 하은의 사진을 들고 상인들에게, 운전사들에게 물었다. 그는 어린 불황아들이 모이는 어두컴컴한 골목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녔다. 단지 딸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고개를 저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쥐어짜는 듯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어떻게든 하은을 찾으려 했다. 명성 따위는 상관없어. 그가 비서에게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내 딸이 무사하기만 하면 돼. 그 갈망은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여인, 수연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다. 매일 밤 그는 방에 앉아 수연이 그의 집을 떠나기 전에 썼던 낡은 편지를 손에 쥐었다. 민준 씨, 그녀는 썼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는 머물 수 없어요. 그는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은은 그가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였고, 그는 딸을 되찾기 위해 돈, 경력, 가족까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악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어머니 최 여사는 하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하은은 가문의 명성을 위협하는 오점이자 아들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강 회장이 공개적으로 하은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최 여사는 경로했다. 그 애가 우리를 망칠 거야. 그녀는 강 회장의 형, 강민호 앞에서 소리쳤다. 민호는 말리려 했지만 최 여사는 이미 선을 넘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하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최 여사는 어두운 방에서 탐정팀의 우두머리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애를 찾아. 그녀가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없애버리거나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이 누군지 영원히 모르게 해.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탐정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탐정들은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 시장부터 터미널, 싸구려 여관부터 길거리 식당까지. 그들은 하은의 사진을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지만 진짜 목적은 끔찍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하은이 일하는 국밥집을 발견했다. 그는 문밖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깡마른 소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 위험한 기운이 스쳤다. 국밥집 부엌 구석에서 하은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구석으로 불러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어떤 남자가 너에 대해 묻더라. 해바라기 목걸이를 한 여자아이를 찾는다고 하던데. 너 무슨 문제 있니? 하은은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목걸이를 끌어안고 마음 졸였다. 이모가 그리웠다. 어두컴컴한 등불 아래서 이모와 함께 밥을 먹던 날들이,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작은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던 강 회장도 떠올랐다. 하지만 최 여사의 말이 비수처럼 자존심에 꽂혔다. 내 애미는 쓰레기였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나 더 도망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일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닥쳤다. 하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국밥집 뒷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내다보니 남자 3명이 빗속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따라와, 꼬마야. 그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은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다른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세 번째 남자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채 길목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하은은 자신을 잡은 남자의 손을 세게 물고 도망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칼을 든 남자가 다가와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그녀를 끝장낼 것처럼. 하은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강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 강 회장이었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서 달려나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불타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딸에게서 손 떼. 그가 소리치며 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강 회장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하은을 잡고 있던 남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칼을 든 남자가 더 빨랐다. 그가 휘두른 칼날이 강 회장을 향했다. 강 회장은 첫 번째 공격은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 왼쪽 팔을 깊게 베었다. 피가 솟아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물러서지 않았다. 남은 팔로 칼잡이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저씨, 하은이 비명을 질렀다. 강 회장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걱정하는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소란을 듣고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다. 일어서려는 남자를 세게 내리쳐 다시 넘어뜨렸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빛 속에서 번쩍였다. 탐정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강 회장은 하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팔의 상처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은아. 그가 목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니? 내가 찾았다. 내 딸. 하은은 그의 품에서 떨었다. 그의 팔에 난 깊은 상처를 보았다.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예전처럼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옷깃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 저 때문에 다치셨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다. 완전한 가족의 정은 아니었지만 깊은 감동이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을 지켜주었고 그의 팔에 흐르는 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괜찮다. 강 회장은 고통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안전하다면 난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마음속에 벽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아직 그를 아빠라고 부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탐정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거기에는 아이를 처리하라. 최 여사 지시라고 적혀 있었다. 강 회장은 쪽지를 주워들었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최 여사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친손녀를 해치려 할 정도로 멀리 가버렸다니. 그는 쪽지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스쳤다. 그는 어머니와 맞서야 했다. 단지 하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을 위해서. 한편 잠시 안전해진 하은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주인 아주머니는 누군가가 그녀의 사진과 목걸이 묘사를 담은 전단지를 전국에 뿌리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은은 그 사람이 강 회장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팔에 난 상처는 그가 치른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는 여전히 부산거리에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하은의 마음속 폭풍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시선은 그의 팔에 감긴 하얀 봉대 위를 스쳤다. 자신을 지키려다 피를 흘린 자리였다. 해바라기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반짝였다. 엄마와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상기시키듯. 강 회장은 차를 몰았다. 그의 얼굴은 고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탐정들에게서 발견한 쪽지, 어머니 최 여사의 사악한 음모에 대한 증거를 꽉 쥐고 있었다. 하은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데려다 주마.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하은은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의 상처는 그녀가 그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마라.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과 낯선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이 일었다. 강 회장이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차는 하은에게 악몽과 같았던 호화로운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떨면서 차에서 내렸다. 최 여사에게 모욕당하고 엄마를 쓰레기라 불리며 돈을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은아,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번에는 내가 널 지켜주마. 그녀는 마음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거실, 최 여사는 여느 때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은을 보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민준아, 뭐 하는 짓이냐? 이 애를 여기에 데리고 오다니. 내가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말했을 텐데. 하은은 뒤로 물러서며 목걸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앞으로 나서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불타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최 여사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저들에게 하은이를 처리하라고, 아니면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자신이 누군지 영원히 모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최 여사는 잠시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금세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나?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뭘 증명한다고? 내 어미보다 저런 사생아 말을 믿겠다는 거나? 강 회장은 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행동에 하은과 최 여사 모두 놀랐다. 그는 쪽지를 꽉 쥔 채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제 피부치예요. 어머니는 수연 씨를 쫓아내셔서 그녀가 모욕 속에서 살다 외롭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친손녀까지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어머니. 만약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정이 남아있다면 제가 이 아이에게 죄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은은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강하고 권위적이던 강 회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최 여사는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강 회장의 손에 들린 쪽지는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잔인함을 드러내는 판결문 같았다. 그녀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내가 저 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저 애를 선택했다면 가거라. 더는 막지 않으마. 하지만 명심해라.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는 나를 찾지 마. 그녀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오만한 뒷모습에 이제는 약간의 고독감이 묻어났다. 하은은 강 회장을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일어섰다. 눈빛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은아, 그가 말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하은은 떨면서 다가갔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의 팔에 난 상처가 떠올랐다. 이염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아빠. 그녀는 속삭였다.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목이 메었다. 강 회장은 얼어붙었다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고단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딸. 그가 행복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하은을 데리고 이모 박미숙 씨를 만나러 판자촌으로 돌아갔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미숙 이모는 무사한 하은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은아,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니? 그녀는 속삭이며 하은을 꼭 끌어안았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이모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모. 저 아빠를 찾았어요. 미숙 이모는 강 회장을 보았다. 의심스럽던 눈빛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하은이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숙 이모는 방구석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하은아, 그녀가 말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이모가 오랫동안 간직했어. 언젠가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에는 엄마의 비스듬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은이에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 엄마는 내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그 사람이 엄마 곁에 있을 수 없었어도 그에게도 그만의 아픔이 있었을 거야. 엄마는 내가 나중에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 부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내 딸,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엄마 수연이가. 하은은 편지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보았다. 눈에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강 회장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하은아. 그리고 수연 씨.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하은은 강 회장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저택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찾은 따뜻한 가족의 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수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어머니의 잔인함이 묻어있는 오래된 저택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 집을 죄책감 속에 살아갈 어머니에게 남겨두고 자신은 서울 외곽에 새 집을 마련했다. 넓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엄마가 좋아했던 해바라기가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집은 두 부녀가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히 따뜻했다. 강 회장은 또 한 사람을 고용해 이모의 판잣집을 수리하여 깨끗하고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 미숙 이모는 여전히 따로 살았지만 하은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들고 자주 찾아왔다. 우리 하은이 다 컸네. 그녀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도 여전히 이모 착한 조카야. 하은은 지난 세월 이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모를 껴안았다. 매일 저녁, 하은과 강 회장은 정원의 부드러운 노란 등불 아래 앉았다. 하은은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김밥 싸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 달빛 아래 자장가를 불러주던 이야기. 강 회장은 귀 기울여 들었다.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는 수연을 사랑했던 날들, 은행나무 아래서 했던 서툰 약속들,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강한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은은 해바라기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처럼 가난했던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었다. 강 회장은 스캔들 이후 회사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더 이상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대한 속죄의 한 방법으로 길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정원에 서서 활짝 핀 해바라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분이 어떠니, 하은아?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미소 지었다. 눈빛이 밝게 빛났다. 행복해요, 아빠. 강 회장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황혼 아래 두 부녀는 함께 서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어둠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이야기는 화려함이 아닌 소박한 가족의 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목걸이, 수연의 편지, 그리고 강 회장의 팔에 남은 흉터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서로를 찾은 여정의 증거였다. 사랑이라는 따뜻한 등불 아래 진정한 가족으로